내 세상이 그날 아들의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고 그들이 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엿들었을 때 산산조각 났다. 내 이름은 이은희 62. 평생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계획이 우리 가족에 의해 꾸며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이야기는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재민, 내 외아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손수 그의 좋아하는 단팥빵을 만들어 회사에 가져가면 하루쯤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마음먹었다. 강남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재민의 은빛 세단이 구석자리에 놓여 있는 걸 보았다. 장난스러운 생각이 불쑥 들어 어린아이처럼 웃음이 났다. 그가 돌아왔을 때 깜짝 선물을 들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마음에 뒷좌석에 숨어 놀래켜 주기로 했다. 다행히 차 문이 잠기지 않아 조용히 기어들어가 앞좌석 뒤로 웅크렸다. 주차장의 소음 하나하나가 귀에 들어오고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뛰었다. 오래지 않아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차문 2개가 연달아 열렸다. 드라이버 자리에는 재민이, 조수석에는 또 한 사람이 앉았다. 처음엔 직장 동료인가 싶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라연, 바로 그의 아내였다. 처음엔 함께 퇴근해 집으로 가는 모습이 다정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그 따뜻함은 금세 얼어붙었다. 라연의 첫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정말 아무도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날만큼은 차가운 목소리였다. 재미는 담담하게, 그러나 기분 나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다. 이제까지 말했잖아. 완벽하게 꾸며질 거야. 엄마는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보일 거고, 나이 든 여자들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듣는 것이 사실일 리 없었다. 내가 혼자 키운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내가 모든 걸 바쳐 키운 그 아이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말인가. 이어진 말들은 더 차가웠다. 장례가 지나가고 나면 그 오래된 한옥을 팔아 우리가 늘 원하던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다는 그 집값으로 새 삶을 산다는 식의 계산이 오갔다. 그 집값이 2억 원쯤 될 거야. 엄마가 모아둔 돈까지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연의 목소리에는 오만한 흥분이 묻어 있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 오래된 집은 내가 재민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모아 산 집이었다. 그 집의 모든 방에는 밤새 아들을 돌볼 때의 기억이, 병 때문에 잠 못 이룬 새벽들,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정성으로 차린 생일상들, 부엌에서 함께한 숙제 지도하던 오후들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재미는 동호, 우리 큰형과 미숙 형수도 이 일에 가담시켰다고 말했다. 동호는 직장을 잃은 뒤 돈에 쪼달리고 있고 미숙은 내가 가족에게 인색했다고 계속 불평해 왔다니 그들은 당연히 찬성할 거라는 것이다. 그 말에 가슴이 더 짓밟혔다. 나는 18부터 청소일을 해 재민을 길러왔다. 고등학교 졸업장 외에는 학식도 별로 없었지만 새벽 5에 일어나 밥을 지어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파트와 사무실을 청소했다. 세제 때문에 손은 거칠어졌고 묵직한 대야를 들며 허리는 굽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재미는 언제나 성실하고 머리가 좋았다. 선생님들은 늘 그에게 큰 미래가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나는 번 돈을 모두 그의 공부를 위해 아껴두었다. 15이 되었을 때 학교 과제로 컴퓨터가 필요했다. 다른 집들은 쉽게 사주는 걸 나는 3달치 월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었다. 나는 재민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다. 그 반지는 남편 민준을 기억하는 유일한 기념품이었다. 재민은 내가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걸 모른 채 자랐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재민은 법대를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해서라도 그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다. 등록금은 2천만 원 정도였고 나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내가 차 안에서 들은 그들의 대화는
계획의 세세한 부분까지 짜여 있었다. 언제, 어떻게, 마치 사고처럼 보이게 할지, 장례식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모두 연습이라도 한 듯 구체적이었다. 심지어는 보험금도 손쉽게 받겠다는 말도 나왔다. 생명보험도 있으니까 1억 원은 문제없이 들어오겠지. 그들이 그렇게 무심히 말하는 동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몸이 떨렸다. 두려움뿐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을 갈라놓는 듯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채서 내려 사라졌다. 나는 10분쯤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그날 채서 내렸을 때,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온화하고 믿음 많던 엄마는 죽어버린 것 같았다. 떨리는 다리로 내 낡은 차로 걸어가면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았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나는 집으로 운전해 차문을 잠그고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다. 이 배신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해야 한다. 재민과 나의 이야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민주는 재민이 8살 때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무 보험도 저축도 없이 우리는 낡은 한옥 한 채만 남겨진 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다. 그때부터 나는 혼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집 청소 일을 시작했다. 아침 5에 일어나 아이 밥을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후엔 청소 도구를 들고 서울의 집집마다 오가며 일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재민의 장래를 생각하면 더는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다. 재민은 공부를 잘했고 선생님들은 그가 훌륭한 미래를 가질 거라 말했다. 그 말이 나를 움직였다. 내가 번 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그의 대학 등록금 통장에 넣었다. 그는 법조인의 길을 가고 싶어 했고 나는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게 모든 걸 바쳤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 핏줄까지 나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 배신을 밝히고 살아남아야 한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과 그들이 숨기는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까지가 원본에서 넘겨준 내용의 번역과 한국적 배경으로 재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원문에 이어지는 부분, 등록금의 구체적 금액과 이후의 전개. 이 필요하시면 그대로 한국 상황에 맞춰 계속 이어쓰겠습니다. 그 애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한 해치의 큰 돈이었다. 나는 동생, 아니 형이라 부르는 동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다니며 미숙과 함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자를 붙여 꼭 갚겠으니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빌었다. 그의 대답은 냉정하고도 단호했다. 은희야, 네 아들의 불가능해 보이는 꿈 때문에 내 저축을 걸 순 없어. 걔가 취직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찢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밤에는 동물병원 청소 일을 새로 구해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 등교시키고 낮에는 다른 집들을 청소하고 저녁엔 동물병원에서 청소를 했다. 그렇게 하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 몸은 지쳐갔지만 내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주말에는 내가 만든 음식을 팔기도 했다. 떡, 호떡, 집에서 굽는 케이크, 계절마다 만든 전 종류까지 닥치는 대로 만들어 장에 내놓았다. 재민이는 가끔 도와주려 했지만 나는 항상 그에게 말했다. 너는 공부해. 나머진 엄마가 할게. 결국 나는 그의 대학 첫 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등록금 등록 당일 행정서류에 그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법조인이 된다는 사실이 내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듯했다. 대학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나는 월 14시간 가까이 일하며 등록금을 제때 내려고 몸을 혹사시켰다.
먹을 것을 겨우 해결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재민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챙겨주었다. 책, 필기도구, 친구들과의 소소한 외출비까지 부유층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재민이 3학년이 되던 해 라연을 만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라연은 집안이 넉넉하고 아버지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안 출신이었다.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재민이는 행복해 보였고 나는 그를 믿었다. 라연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집에 온 첫날부터 나는 그녀의 태도에서 차가움을 느꼈다. 오래된 가구와 칠이 벗겨진 벽, 작은 주방을 눈여겨보며 눈빛을 가늘게 했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표정과 손짓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졸업 후 재민은 명망 있는 로펌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액수는 내가 석 달 동안 벌던 것보다 컸다. 한편으론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결혼은 화려했고 나는 남은 저축을 모두 털어 그 결혼식을 치렀다. 라연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고 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 피로연 자리에서 몇몇 손님들이 그 집안 엄마라며 비꼬는 말들을 하는 걸 들었지만 나는 들은 척하지 않으려 애썼다. 결혼 후 재민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다. 라연은 늘 바쁘다며 외출과 접대, 부모님과의 일정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이 집에 올 때면 항상 새 아파트, 고급 식당,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 같은 이야기만 했다. 나는 계속 일했지만 예전처럼 풀타임은 할 수 없었다. 예순이 된 내 몸은 더 이상 예전의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도 몇 년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비상금이자 재민을 도울 때 쓰일 돈이었다. 동호와의 관계도 점점 틀어졌다. 재민이 취직하고 나서 동호는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운 좋게도 애가 잘 된 거지 라는 말투로 내 노력을 깎아내렸다. 미숙은 더 심했다. 내가 재민 교육에 돈을 쏟아부은 것을 두고 가족에게 더 베풀지 않았다고 은근히 들볶았다. 그 말들은 오래된 상처를 반복적으로 긁어냈다. 재민의 태도도 변해갔다. 말투와 옷차림, 행동 거지까지 점점 달라졌다. 가끔 그가 나를 대할 때 느껴지는 얕보는 듯한 음성은 가장 큰 상처였다. 마치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반년쯤 전부터 그들은 도심의 고급 주거지에 집을 사겠다고 했다. 그 동네 집값은 5억 원이 넘는 곳이었다. 나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려는지 물었지만 재민은 투자와 사업 이야기로 얼버무렸다. 그 즈음부터 내 집과 저축, 생명보험 여부를 슬쩍슬쩍 묻는 질문들이 늘어났다. 그때는 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 여겼다. 하지만 내가 그 끔찍한 대화를 들은 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성격 변화, 돈에 대한 잦은 질문, 라연의 영향력, 동호와 미숙의 공모, 이 모든 것이 몇 달 동안 은밀히 준비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재민, 내가 평생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내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 더 잔인한 건 그 돈이 바로 내가 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았던 돈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귀에 들려온 그 둘의 대화가 계속 재생됐다. 라연의 냉정한 목소리, 마치 거래를 논하듯 내 죽음을 계산하던 재민의 동의. 새벽이 밝자 나도 몰랐던 결심이 솟아났다. 만약 그들이 더러운 짓을 하려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우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 그들이 어떤 계획을 꾸미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가족을 몰래 관찰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아침에는 그들의 아파트 근처에 차를 숨겨두고 외출할 때 뒤따라가고 집에 올 때면 말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내가 알아낸 사실은 더욱 끔찍했다. 그들의 생활비는 분명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카드빚과 대출로 눌려 있었다.
라연의 사치와 외식, 관리비, 그리고 그들이 꾸준히 늘려가는 생활 수준은 결국 누군가의 큰 돈, 유산과 보험금에 기대려는 계산으로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누구와 언제 연락했는지 하나씩 밝혀낼 것이다. 이 배신은 나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나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내 삶을 망가뜨리려 한 사람들의 모든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결혼 이후 라연은 일을 그만두었고 두 사람의 씀씀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저녁 한 끼에 2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식당을 전전했고 라연은 명품 가방을 수십 개씩 사들였다. 월세만 300만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도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엄청난 빚이 쌓여 있었다. 우연히 나는 재민이 은행과 카드사, 직원과 격렬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연체된 카드값과 대출이 5천만 원이 넘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결국 그들에게 내가 유일한 출구가 된 셈이었다. 내가 가진 집, 보험금, 수천만 원의 저축은 그들의 빚을 갚고 꿈의 집을 사기 위한 정확한 계산서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이 내 친오빠 동호였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미숙이 근무하는 사무실 청소를 하던 중 들려온 통화 내용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희는 원래 돈에 인색했잖아. 수화기 너머로 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호 말이 맞아. 이젠 우리가 받아낼 때야. 저 고집 센 여자는 언젠간 죽을 텐데. 뭐하러 기다려? 우리도 그 돈이 필요해. 동호가 실직한 지도 벌써 석 달이야.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 그 순간 나는 사무실 문 뒤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오빠가 직장을 잃었는데 나에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보다는 차라리 날 없애고 돈을 차지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 그날 밤 나는 견디지 못하고 곧장 동호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동시에 잠깐 스친 죄책감 같은 빛이 스쳐갔다. 이 늦은 밤에 웬일이야? 그는 문을 열면서도 나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 했다. 동호야, 할 얘기가 있어. 들어가도 될까?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거실에는 미숙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차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바로 소파에 앉아 본론을 꺼냈다. 동호야, 네가 직장을 잃었다는 게 사실이야?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미숙은 재빨리 TV를 껐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는 방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내 오빠인데 왜 말 한마디도 안 해탔냐는 거야.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그 순간 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내 최악의 의심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미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언니도 자기 문제로 바쁘잖아요. 괜히 부담 주기 싫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오빠 동생인데 도움을 청했다면 내가 돕지 않았겠니? 저축한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런데 오빠의 눈빛에는 안도도 고마움도 없었다. 오히려 원망이 서려 있었다. 조금? 그는 비웃듯 말했다. 은희야, 네가 몇 년 동안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걸 우리 다 알아. 넌 가족이 힘들어도 모른 척하면서 혼자만 잘 살았잖아. 나는 치를 떨었다. 그 돈은 내가 하루 14시간씩 청소하며 재민이 교육을 위해 모은 거야. 허튼 돈이 아니야. 맞아, 맞아. 미숙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모두 다 재민이만을 위해서였지. 동호가 대학 등록금 필요할 땐 외면했으면서 네 아들한테는 다 퍼줬잖아.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쌓였던 원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동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쳤다. 늘 똑같았어. 너만 부모님께 사랑받고 지금은 우리보다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네가 집을 샀을 때 우리는 전세 살면서 허덕였어. 네 아들이 대학 졸업했을 때 우리 애들은 겨우 고등학교만 마쳤어. 넌 늘 우릴 무시했어.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가진 걸 단 한 번도 쉽게 얻은 적이 없었다. 땀과 눈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얻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이기적인 언니, 특권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평화를 지켜보려 애썼다. 오빠, 정말 힘들다면 지금 당장 1,000만 원이라도 줄게. 미숙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1,000만 원? 우릴 꺼지로 아나? 우리가 네가 가진 걸 모를 줄 알아? 네 집값만 해도 2억이 넘잖아. 저축은 5천만 원, 보험금은 1억. 그런데 고작 1,000만 원?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내 자산 내역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 돈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어떻게 아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이제 알겠다. 은희야, 잠깐만! 동호의 외침이 뒤따랐지만 나는 이미 그 집을 떠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꺼져갔다. 이제 분명해졌다. 재민과 라연만이 아니라 내 혈육마저도 나를 돈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 내 가족이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누가 믿어줄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라는 말을. 게다가 내가 가진 증거라곤 차 안에서 엿들은 대화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들과 싸우려면 완벽히 준비해야 했다. 나는 그들의 말투, 생활 패턴, 방문 때 나눈 대화까지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서웠지만 꼭 필요한 결심을 내렸다. 그들이 세운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믿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수상하게 행동하면 재민과 라연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순진하고 의심 없는 어머니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동호와의 대면이 있은 지 사흘 뒤 재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다정했고 그 다정함 속에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라연이랑 같이 식사하자. 강남에 엄마 좋아하시던 한식집 있잖아. 가족끼리 오랜만에 같이 가고 싶어. 사실 그 식당은 1년 전에 딱 한 번 가본 곳이었고 내가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다. 그래 아들아, 참 고맙구나. 정말 기대된다. 좋아. 그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시러 갈게요. 아, 엄마. 전에 사신 초록빛 치마 저고리 있잖아요. 그거 입으세요. 엄마가 제일 잘 어울리시니까. 옷차림까지 굳이 언급하는 게 이상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사실 그 치마 저고리는 몇 년 전 내 평생 처음으로 큰맘 먹고 장만한 비싼 한복이었다. 금요일 저녁 나는 그의 말대로 그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가볍게 화장했다.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 정시에 도착한 재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날씨 이야기 같은 피상적인 대화로 긴장을 감추려 했다. 반면 라연은 지나치게 평온해 보였고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재민의 일 얘기, 계획 중이라는 제주도 여행 얘기, 그러나 가족 이야기는 쏙 빠져 있었다. 나는 자동적으로 대꾸하면서도 눈과 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다. 자리에 앉자 라연은 내가 가장 비싼 요리를 시키도록 고집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다 대접해 드릴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식사 도중 그들은 은근슬쩍 내 건강을 물었다. 요즘 어지럼증은 없으세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힘드신 건 없으세요? 건강보험은 최근에 갱신하셨나요? 엄마,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거 저희가 늘 걱정돼요. 계단도 가파른데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재민이 그럴듯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다. 눈 감고도 어디가 어딘지 다 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라연이 받아쳤다. 어머니, 사고라는 건 익숙함하고 상관없잖아요. 이제는 단층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녀가 사고라는 말을 할 때 마치 그 단어를 시험 삼아 내뱉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결국 본심이 드러났다.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생각해 보셨어요?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잖아요. 재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는 일부러 반쯤 거짓말을 했다. 몇 년 전에 간단히 써둔 게 있단다. 당연히 다 너한테 남길 거야. 그 순간 둘은 짧은 눈빛을 교환했고 그것만으로 내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래도 법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재미는 변호사다운 말투로 덧붙였다. 라연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재민이가 해드리면 완벽할 거예요. 아이러니했다. 날 죽여서 이득을 볼 아들이 내 유언장을 직접 써주겠다니. 저녁이 끝난 후 그들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그냥 인사하고 돌아가지 않고 계단까지 부축하겠다고 나섰다. 엄마, 밤이라 어두워서 위험해요. 같이 올라가요. 재미는 내 팔을 꼭 잡았다. 그들의 시선은 난간과 계단, 미끄러질 만한 틈새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다. 집 안에 들어오자 라연은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 계단엔 불을 더 다셔야 해요. 너무 어둡고 위험해요. 맞아요, 엄마. 이 위층 카펫도 살짝 들떠 있네요. 여기서 발 걸리면 큰일 나겠어요. 재민의 말이 내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그들은 범죄 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온몸은 떨렸고 가슴은 먹먹했다. 아들이 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매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들이 사고를 원한다면 나는 스스로 사고를 만들어낼 것이었다. 다만 완벽히 내가 통제하는 사고였다. 나는 내 죽음을 위장하기로 결심했다. 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것만이 나를 살릴 길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하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대로 진짜 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다. 무엇보다 도움을 줄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이 필요했다. 떠오른 건 옆집의 김순애 여사였다. 70살이지만 평생 간호사로 일했고 이웃으로 20년 넘게 함께 지내온 친구였다. 만약 누군가 이 불가능한 계획을 도와줄 수 있다면 바로 그녀였다. 나는 새벽에 몰래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연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눈빛을 했다. 은희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잿빛이에요. 우리는 그녀의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수십 번 커피를 나눈 자리였지만 이번 대화는 달랐다. 순애 씨,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발 끝까지 들어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 안에서 엿들은 대화부터 동호와의 대면, 재민과 라연의 불길한 저녁 초대, 집 안에서의 이상한 시선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순애 씨의 얼굴은 놀람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세상에, 이런 괴물 같은 일이 다 있나?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순애 씨, 제발 도와줘요. 나 혼자는 못해요.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약물로 생체 신호를 미약하게 줄여 응급구조대조차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위장 서류로 사망 처리하는 것. 그 사이 나는 숨어서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었다. 은희 씨,
이건 너무 위험해요. 잘못되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만류했지만 나는 끼어들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내가 당할 거예요. 순애 씨는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해요.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필요한 약을 은밀히 구했고 내가 믿을 만한 응급구조사까지 알아냈다. 경험이 적은 젊은 구조사가 출동하면 의심 없이 사망으로 판단할 거라는 계산이었다. 계획은 복잡했지만 실행 가능했다. 나는 정해진 조합의 약을 복용해 맥박과 호흡을 거의 느껴지지 않게 만들고 순애 씨가 발견한 것처럼 꾸며 펠1-9에 신고할 것이다. 이후 시신은 병원 연관실로 옮겨지고 순애 씨의 지인인 한 병리의가 서류를 조작해줄 예정이었다. 그동안 나는 그녀 집 지하실의 은밀한 방에 숨어 지내며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계획이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적 문제였다. 부검이 나오지 않게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보여야 했다. 순애 씨는 심장마비를 위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흔히 노인들에게 일어나며 특별한 병력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2주간 준비 끝에 드디어 실행일이 정해졌다. 일요일 오후 재민과 라연이 라연 부모 집에서 주말 식사를 하는 시간을 노리기로 했다. 그날 아침 나는 묘하게도 평온했다. 두려움 대신 마침내 상황을 내가 주도한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좋아하는 노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곱게 화장했다. 오후 2시 순애 씨가 작은 의약 가방을 들고 왔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제는 확실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쓴맛이 도는 약을 삼키자 곧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15분쯤 지나면 호흡이 얕아지고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을 거예요. 마치 가벼운 혼수 상태처럼 보일 겁니다. 순애 씨는 나의 맥과 호흡을 기록하며 지켜봤다. 몸은 점점 둥둥 떠다니는 듯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공포와 경이로움이 동시에 엄습했다. 완벽해요. 지금 상태라면 누구든 돌아가셨다고 믿을 겁니다. 이제 엘1-9에 전화할게요. 순애 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부터 내 연극은 시작되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웃이 쓰러져 있어요.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없어요. 심장마비 같아요. 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팹릭큐에 신고했고 나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눕혀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은희 씨. 조금만 지나면 끝나요. 이 모든 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응급구조대가 들이닥쳤다. 반쯤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그들의 말이 귀에 스쳤다. 62세 여성, 반응 없음. 맥박 확인 불가, 호흡도 거의 없음. 얼마나 됐습니까? 몇 분 전 발견했어요. 방문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와 보니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순애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당황한 듯 들렸다. 몇 분의 확인 끝에 구조사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유감이지만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공식적으로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순애 씨 집 지하실에 누워 있었다. 목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약 기운이 서서히 빠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 옆에는 순애 씨가 앉아 있었다. 어때요? 조금 괜찮으세요? 정말 죽은 것 같았어요.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했어요. 어제 오후 3시 45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귀신처럼 숨어 지내며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처지가 된 것이다. 재민이한테 연락했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듯 물었다. 네. 병원에서 사망 선고 난 직후 제가 전화했어요. 순애 씨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재민 씨, 큰일이에요. 어머님이.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놀람이나 절망이 아닌 어딘가 안도하는 어조였다. 아,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 같다고 하네요.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라연이랑 병원으로 가서 처리할게요. 재민 씨, 정말 안 됐네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는데. 네, 안타깝지만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때가 된 거겠죠. 그의 거짓말이 내 가슴을 도려냈다. 나는 건강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는 벌써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은희 씨,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순애 씨가 노트북을 열었다. 내 집 곳곳에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 화면이 켜졌다. 빈 거실이 그대로 보였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 오늘 중으로 올 거예요. 돈이 걸린 문제니까. 예상대로 정고가 조금 지나자 현관 열쇠가 돌아갔다. 재민, 라연, 동호, 미숙이 마치 팀처럼 함께 들어왔다. 내 30년 세월이 담긴 집에 들어오면서도 눈물 한 방울, 묵념 한순간도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숙, 그만해. 방금 엄마를 잃은 건데. 재민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조심시키려는 뉘앙스뿐이었다. 재민 씨, 감정 팔지 마. 다 필요했던 일이잖아. 라연의 차가운 말투가 내 피를 얼게 했다. 내 어머니는 충분히 살다 가셨어. 이젠 우리가 살 차례야. 동호는 벌써 부엌 찬장을 뒤지며 말했다. 통장이나 도장 어디 있을까? 집 문서도 찾아야 해. 방 서랍에 있을 거야. 엄마는 늘 정리정돈 잘했잖아. 재민이 대답했다. 화면 속의 그들은 독수리 떼처럼 내 삶을 갈갈이 찍고 있었다. 가구를 열고 서류를 뒤지고 물건들의 값을 따지며 상속을 나눌 계획을 세웠다. 라연은 내 장신구 상자를 열어 목걸이와 귀걸이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 금목걸이는 좀 값이 나가겠네. 이 귀걸이는 오래돼 보이지만 누군가는 sentimental value, 추억의 가치, 라며 사겠지. 추억이 밥 먹여줘. 당장 대출 갚는 데 써야지. 미숙이 비아냥거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찢어졌다. 내 삶 전체가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값으로 매겨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 집에서 내 재산을 두고 흥정하기 시작했다. 돈 되는 것만 챙기면 돼. 재미는 내가 늘 책상 서랍에 두었던 금융서류를 정확히 꺼내 들었다. 여기 있네. 적금 300만 원, 보통예금 800만 원. 그리고 생명보험, 금액은 1억 원. 받는 사람은 너 혼자지? 동호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응, 수혜자는 나야. 완벽하네. 라연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걸로 집 팔고 빚 갚고 새 아파트 계약도 가능하겠어. 우리 목도 있는 거지? 미숙이 노골적으로 묻자 재미는 재빨리 대답했다. 당연하지. 얘기했던 대로 4분의 1씩 나눌 거야. 나는 차가운 연간실에 누워있는 듯한 심정으로 화면을 지켜봤다. 내 몸이 따뜻한데도 그들의 말은 내 심장을 얼려버렸다. 그런데 더 참혹한 건 뒤에 있었다. 동호는 내 방 협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5해 전 성탄절에 찍은 우리가 다 함께 웃고 있던 몇 안 되는 사진이었다.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휴지통에 내던졌다. 쓸데없는 감상팔이 사진은 치워버려야지. 맞아. 라연이 냉정하게 맞장구 쳤다. 실용적으로 해야 해. 집은 빨리 팔아야 하니까 짐은 가볍게 해야지. 하지만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낸 건 미숙의 한마디였다. 솔직히 말해서 저 고집불통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 괜히 90살까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 고집과 내 죽음을 농담 삼아 비웃으며 그 순간 내 계획의 정당성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재미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네, 강남 바즈 부동산이죠? 금매로 집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셔서 이번 주 안에 시장에 내놓으려 합니다. 장례식 얘기가 나오자 라연이 물었다. 장례는 어떻게 할 거야? 단순 화장, 빈소도 제사도 필요 없어. 돈 아까워.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할 건데? 동호가 끼어들었다. 엄마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면 돼. 누구도 의심 안 해. 그들은 내 삶의 마지막 존엄조차 빼앗아 갔다. 친구들이 작별할 기회도 내 희생을 기억할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다. 3시간 동안 그들은 내 집을 샅샅이 뒤지며 감나가는 물건을 따로 챙기고 매매 계획을 세우고 상속 분배를 흥정했다. 집은 전쟁터처럼 유린당했다. 그날 밤 나는 녹화된 화면을 반복해 보며 최종 결심을 내렸다. 단순히 그들의 살해 음모를 폭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들이 한 말, 그들의 탐욕, 나를 조롱한 웃음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순애 씨,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2번째 계획을 시작해야 해요.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녀는 이미 눈빛으로 짐작한 듯 물었다. 내가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순간을 가장 굴욕적인 자리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 모두가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내 죽음으로 인생의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판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다. 다음 며칠은 분노와 냉정한 결단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였다. 나는 순애 씨 집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며 설치해둔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재민의 사무실, 동호의 집, 라연의 차까지. 순애 씨의 꼼꼼함 덕분에 우리 감시는 완벽했다. 은희 씨, 이거 보셔야겠어요. 셋째 날 아침, 순애 씨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재민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삼성생명 맞죠? 자연사일 경우 보험 처리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심장마비예요. 부검도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병력이 있었으니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네, 일주일 안에 지급된다고요? 완벽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슬픔도 없었다. 마치 일상적인 비즈니스 전화를 하는 듯 담담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라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라연아, 좋은 소식이야. 보험 일주일 안에 나온대. 1억 원. 집도 곧 감정 들어오고. 지금은 감정 따위 생각할 시간이 없어. 실용적으로 가야 해. 그 말은 내 가슴을 완전히 찢어 놓았다. 어머니의 죽음을 불과 사흘 전에 맞이한 아들이 감정 따위 생각할 시간 없다고 말하다니. 하지만 내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 건 그날 오후 라연과 미숙의 대화였다. 카페 구석에서 잡힌 녹화 속 라연은 카페라떼를 홀짝이며 말했다. 이제야 속이 편하다. 재민이가 늘 어머니한테 죄책감 느끼고 돈 더 들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잖아. 이제 그 짐에서 벗어난 거야. 맞아. 미숙이 활짝 웃으며 동의했다. 게다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동호 아이디어는 완벽했어. 60 넘은 여자가 심장마비로 죽는다는데 누가 문제 삼겠어? 그러니까 이젠 다 우리 몫이야. 너희 빚 갚고 우리 새 아파트 사고. 난 이제 가식적으로 잘해줄 필요도 없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웃고 즐겨라. 하지만 곧 내가 나타나 모든 걸 뒤집을 테니까. 라연이 나를 향해 그 괴팍한 늙은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년 동안 며느리처럼 아끼며 대해주었던 그녀가 나에게 던진 그 말은 마지막 남아있던 모선계와 가족의 조각까지 산산이 부수었다. 그날 밤 나는 순애 씨에게 말했다. 순애 씨, 기자 쪽에 아는 사람 있죠? 몇 명 있어요. 왜요? 내 부활은 은밀하게 끝나면 안 돼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변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 해요. 순애 씨는 이 악몽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내 친구 중에 SBS 사회부 기자가 있어요.
아주 집요하고 정의감 강한 기자예요. 완벽하네요. 내일 바로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저녁, 기자 박민정 씨가 몰래 순애 씨 집으로 찾아왔다. 40대의 예리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우리가 보여준 영상과 녹음을 듣는 순간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세상에, 이건 기사감이 아니라 시대를 뒤흔들 사건이에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올해 최대의 특종이 될 겁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번 토요일에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유산 분배를 명목으로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죠. 정말 하실 건가요? 방송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내 인생은 이미 그들이 죽이려 했던 순간에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상 모두가 알게 해야 해요. 며칠 동안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됐다. 방송국은 내 집에 추가 카메라를 설치했고 경찰과 법원 판사까지 협조를 약속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내 집에 모여 유산을 나누려는 순간 나는 기자들과 경찰, 카메라 앞에서 살아 돌아와 그들의 범죄를 밝히는 것이었다. 금요일 밤 재미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후 3시 엄마 집에서 모여요. 변호사가 상속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네요. 나는 그 거짓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웃음이 나왔다. 변호사 따위 없었다. 단지 그 자리를 합법적인 모임처럼 꾸미려는 속임수였다. 토요일 아침 나는 붉은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재민의 결혼식 때를 위해 산 옷이었다. 화장을 단정히 하고 머리를 곱게 올리며 거울 속 나를 보았다. 죽음에서 돌아온다면 빛나게 돌아와야지. 오후 2시 기자 박민정이 촬영팀과 함께 도착했다. 이미 가족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동호 부부 먼저 도착했고 지금은 재민과 라연이 막 주차했네요. 나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민정 기자가 내 어깨를 잡았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가실 텐데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할 말이 많죠. 오후 3시 15분. 숨겨둔 카메라 화면 속 그들은 내 거실에서 마치 회의라도 하듯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재미는 내가 늘 책 읽어주던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유언장이라 위장한 서류철을 들고 입게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져 있었다. 라연은 새 옷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했고 동호와 미숙은 탐욕으로 눈빛이 번들거렸다. 미숙은 노트까지 꺼내 숫자를 적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어머니의 재산 분배를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재민이 장중한 척 말하자 라연이 덧붙였다. 하지만 가족끼리니까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죠. 그 순간 나는 문 앞에 서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의 희생과 아픔, 그리고 모욕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응축된 듯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집 문 앞에 섰다. 옆에는 카메라 기자 2명, 음향 기사, 경찰 2명, 그리고 집요한 기자 박민정 씨가 함께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려 온 동네가 다 들을 것만 같았다. 촬영 준비됐나요? 내가 물었다. 네,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카메라 기사의 대답은 내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다. 수천 명의 시청자가 곧 가장 통쾌한 정의를 목격하게 될 터였다. 나는 열쇠를 천천히 돌렸다. 금속성 소리가 울리자 거실 안에 대화가 뚝 끊겼다. 들었어? 미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바람 소리겠지. 동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메라가 나를 따라 거실 한복판을 비췄다. 내 가족은 내 죽음을 발판으로 돈을 어떻게 쓸지 의논하고 있었다. 내가 문가에 나타나자 순간 집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라연이 먼저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이럴 리가 없어. 재미는 서류 뭉치를 바닥에 흩뿌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는 죽었잖아.
미숙은 울부짖으며 귀신이야. 우리는 사망진단서도 봤어. 라고 외쳤다. 동호는 돌처럼 굳은 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요한 이야기 방해한 건 아니겠지? 뒤이어 박민정 기자가 카메라 앞에 섰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올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일 겁니다. 남편과 자식, 형제에게 살해를 모의당한 여성이 직접 돌아왔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드디어 말을 되찾은 재민이 소리쳤다. 무슨 짓이냐고? 바로 네가 내 죽음을 이용해 재산을 나누려 한 이야기지. 나는 천천히 거실 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라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장례식, 화장까지 분명 엄마는 화장 말이니? 네가 값이 싸고 빠르다며 빈소도 없이 결정한 거지. 맞지, 라연아?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라연의 눈빛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은희 씨, 왜 죽음을 가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청자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똑바로 서서 말했다. 내 가족이 내 재산을 차지하려고 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야. 재민이 절규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다. 거짓말? 그럼 이건 뭐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차 안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를 틀었다. 계획은 완벽해. 엄마는 자연스럽게 계단에서 넘어져 사고사 하는 거야. 재민과 라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얼굴이 충격에서 공포로 변했다. 라연은 통곡했지만 그것은 회한이 아니라 발각된 자의 공포였다. 위조야. 미숙이 소리쳤다. 위조? 그럼 이건? 나는 또 다른 녹음을 틀었다. 카페에서 라연과 미숙이 동호의 완벽한 계획이라며 떠들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제야 동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오해야. 우리는 절대 그런 의도 없었어. 오해? 그럼 어제 내들이 내 집을 뒤지며 내 물건을 나눠 가진 건 뭐고? 재민, 네가 보험사에 전화해 돈 달라. 한 건 또 뭐니? 박 기자가 마이크를 재민 앞에 들이댔다. 재민 씨, 이 증거들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던 재민은 말을 더듬었다. 이건 누군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음모예요. 음모? 나는 쏘아붙였다. 맞아, 음모. 내들이 나를 죽이려 한 음모. 네 재산의 4분의 1을 동호와 미숙에게 나눠주기로 한 음모. 그때 경찰관 2명이 앞으로 나섰다. 재민 씨, 라연 씨, 동호 씨, 미숙 씨. 살인 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연이 절규했다. 이럴 리 없어.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 눈으로 봤잖아. 너희는 내가 죽는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걸 본 거야. 아마도 내가 너희 사랑받는 척한 영희보다 훨씬 잘했겠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박 기자의 생중계는 이어졌다. 은희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나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정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35년 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민은 수갑 찬 채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 그래도 난 엄마를 사랑했어. 나는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했다면 날 죽일 계획 따윈 세우지 않았겠지. 사랑한다고? 네가 정말 날 사랑했다면 돈 몇억 원 때문에 날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거야. 내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고 오히려 단단한 힘을 실은 목소리였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박 기자님,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주는 사람입니다. 상속을 나누며 웃는 게 아니라 죽음을 슬퍼해주는 사람이 가족이지요. 경찰이 재민, 라연, 동호, 미숙을 끌어내자 재민이 문턱에서 소리쳤다. 엄마,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법정에서 싸울 거야. 아니야, 재민아.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날 네가 엄마를 돈보다 하찮게 여겼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이제는 네가 선택한 결과를 마주할 뿐이야. 집안이 고요해지자 박민정 기자가 마지막 멘트를 전했다.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지만 오늘처럼 충격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친가족에게 살해 음모를 당한 어머니가 스스로 죽음을 가장해 진실을 세상에 밝힌 사건. 지금까지 SBS 뉴스 박민정이었습니다. 나는 재민이 앉아있던 안락의자에 몸을 기댔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찾아왔다. 순애 씨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이제 기분이 좀 어때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은희가 이제야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후 몇 달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사는 듯 했다. 내 이야기는 하루 만에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 복수극이라 불렀고, 방송사들은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으며,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고 싶다고 연락이 쏟아졌다. 심지어 한 영화사는 내 삶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따로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 희생과 고통이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 온라인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내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끝내 버림받은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내가 순애 씨와 함께 모은 녹음과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다. 재민, 라연, 동호, 미숙은 살인 공모, 보험 사기, 재산 편취 계획 등으로 기소됐다. 그들의 변호인은 불법 녹취라며 증거 배제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내 집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록한 대화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을 지키는데 정당방위 이상의 방법은 없다. 판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재민이 법정에서 날 비난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변호인은 나를 통제적이고 집착하는 어머니로 묘사하며 내 희생이 아들을 옥죄는 감정적 족쇄였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평생 어머니의 요구와 기대에 억눌려 왔습니다. 결국 벗어나고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 후 몇 달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사는 듯 했다. 내 이야기는 하루 만에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 복수극이라 불렀고, 방송사들은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으며,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고 싶다고 연락이 쏟아졌다. 심지어 한 영화사는 내 삶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따로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 희생과 고통이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 온라인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내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끝내 버림받은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내가 순애 씨와 함께 모은 녹음과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다. 재민, 라연, 동호, 미숙은 살인 공모, 보험 사기, 재산 편취 계획 등으로 기소됐다. 그들의 변호인은 불법 녹취라며 증거 배제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내 집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록한 대화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을 지키는데 정당방위 이상의 방법은 없다. 판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재민이 법정에서 날 비난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변호인은 나를 통제적이고 집착하는 어머니로 묘사하며 내 희생이 아들을 옥죄는 감정적 족쇄였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평생 어머니의 요구와 기대에 억눌려 왔습니다. 결국 벗어나고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마지막으로 재민에게 다가갔다. 내 아들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을 배신으로 돌려준 건 너였지.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비쳤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네가 아무리 그런 짓을 했어도 아직도 내 마음 한편엔 한때 착하던 소년이었던 내 모습이 남아있구나. 내 말을 들은 재민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돈 몇억 원이 엄마의 목숨보다 더 소중해진 내 모습을 보면 네가 길을 완전히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지.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보내는 그 긴 세월 동안 네가 탐욕에 먹히기 전에 너를 되찾을 수도 있을 거야.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내 삶을 완전히 새로 짜 맞춰야 했다. 30년을 살아온 집은 팔아버렸다. 그 안엔 죽음의 공포와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순애 씨 집 근처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단독주택을 샀다. 새로 산 집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창가엔 작은 화단을 가꿀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다. 돈에 집착해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던 가족을 떠올리며 그 돈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나는 내 저축 대부분을 한부모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매년 5명의 어머니가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도록 하는 은희 장학금이 만들어졌다. 내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무엇보다 내 삶을 바꿔놓은 건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뒤 수많은 편지와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머니들, 형제 자매에게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 피부티에게 외면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 되었다.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진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인연이 생겼다. 다연이라는 여성은 50대 후반으로 딸이 요양원에 맡긴 뒤 모든 재산을 빼앗아 떠나버린 상처를 안고 있었다. 다연 언니와 나는 매일 연락하며 지냈고 그녀는 내가 평생 바라던 언니가 되어 주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다연 언니가 어느 날 내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친가족은 우리를 돈 때문에 버렸는데 돈 한 푼 안 섞인 인연에서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곁에는 계산 없는 사랑이 있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교도소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재민이었다. 내 장이나 되는 손편지 속에서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았다.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고 밤마다 내가 자신을 위해 흘렸던 눈물과 희생을 떠올린다고 했다. 엄마,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매일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떠올리며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마침내 답장을 썼다. 재민아, 네 사과가 진심이라는 건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네가 앞으로 평생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키운 아들은 네 안에 묻혀있고 그를 다시 꺼낼 수 있을지 여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 후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살 수 있었으니까. 65세가 된 지금 나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행복하다. 내 집은 새로 얻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낮에는 봉사활동으로 바쁘며 밤에는 진짜 평화를 누린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죽음을 가장한 게 후회되지 않나요? 내 대답은 늘 같다. 그들이 내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계 극적이었으니 나는 그들의 언어로 맞섰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 않는다. 진짜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내 아들은 날 배신했지만 나는 세상에서 진짜 딸과 언니, 손주 같은 존재들을 만났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때란 없다. 나는 죽음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로 태어나게 만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새로 산 집 정원에 앉아 직접 심은 국화꽃을 바라본다. 꽃잎은 더 이상 과거의 쓰라림이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은희, 올해 65. 이건 내가 죽음을 통해 진짜 삶을 되찾은 이야기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어머니들 중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과 진짜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 채널에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구독해주세요. 다음 인생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은희 드림.